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80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십자군 원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유럽 사회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있었었던 바로 유럽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십자군 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은 11세기 후반쯤에 바로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즉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크리스트교 쪽에서는 이곳이 바로 성지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성지였던 예루살렘은 그동안 계속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관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슬람 세력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동방에서부터 왔었던 튀르크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이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슬람교로 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당시에 정치적인 지배권을 얻게 되면서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관할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 사태가 벌어졌어요. 공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가 점령을 당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중세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많이 찾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들에게 바로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순례를 하지 못하게 금지 조치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크리스트교를 믿는 그런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비잔틴 제국 자체에서 바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번에 새롭게 바로 황제가 됐었던 알렉시우스 꼼네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새롭게 왕조를 개창을 하면서 자신이 바로 왕조를 개창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좀 내세울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잃어버렸던 성지였던 바로 이 예루살렘을 되찾을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교황청에게 군대를 좀 요청을 합니다. 요번에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되찾게 된다고 한다면 교황에게 뭔가를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모종의 딜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교황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유럽의 상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동방에 있는 물건을 서방에다 팔면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은 양에 해당되는 동방의 물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동방 무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십자군 원정에 찬성을 한 데는 상인들도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황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의미가 컸었죠. 서유럽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비잔틴 제국을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동서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때 당시에 교황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영주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유럽에서 봉건제하에서는 장남이 아버지의 영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2남, 3남들은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영지라고는 굉장히 쥐꼬리만큼 해당되는 영지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영지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새로운 땅을 원했었던 영주들에게 바로 이때 당시에 성지였었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런 영토들은 새로운 개척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영주들은 십자군 원정에 대거 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은 다르지만 목적이 같았던 여러 사람들의 무리들은 이때 당시에 이슬람을 침공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클레르몬 공예회라고 하는 공예회가 있었습니다. 이 클레르몬 공예회라고 하는 공예회에서 이른바 당시의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군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에 성직자들은 당연히 신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전쟁터에 나가자고 주장을 했는데, 성직자 이외에도 바로 영주라든가 그 다음에 상인과 같은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여기에 대거 찬성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대규모의 십자군이 조성이 되게 돼요. 근데 그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원래 비잔틴 제국이 원래 원했었던 군대는 정예화되어 있었던 기사군단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유럽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농민들이 바로 자기네들이 새롭게 얻을 땅은 바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한 떠돌이 성직자의 지위를 받아서 1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서 성지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운집해서 모여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비잔틴 제국 쪽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생각보다 원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들이 성지를 되찾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농민 십자군들을 배에다 태워가지고서 성지로 보냅니다. 그리고서 본국에서 바로 새로운 십자군이 도착을 했을 때 그때에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적들과 싸워서 십자군으로서 승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은 이들은 그걸 결단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그 농민 십자군들은 무턱대고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슬람의 세력을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상대방은 백전 노장들인데 이때 당시에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지렁이 농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이 십자군은, 농민 십자군은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민 십자군은 사실상 1차 십자군으로 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유럽 각 지역에서 왕의 동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나름대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열심히 싸움을 벌였고 이슬람의 세력들은 이들에게 완벽하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그 결과 성지 예루살렘을 이 십자군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성지를 되찾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되찾는 과정 중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립니다. 즉,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교도라고 생각했었던 이슬람 교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일부 이단파에 해당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크리스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바로 기록에 의하면 성지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발목까지 사람들의 피가 차올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종교적인 열망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이 십자군이 성공했었던 것은 바로 이 1차 십자군이 유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들은 바로 이 자기네들이 점령했었던 그 땅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 땅을 비잔틴 제국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비잔틴 제국의 요청에 의거해 가지고서 십자군이 시작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십자군 원정은 비잔틴 제국에게 바로 자기네들이 차지했던 땅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들이 어떻게 벌였냐면 그 땅에다가 바로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를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비잔틴 제국의 입장에서 한다면 굉장히 황당한 노릇이죠. 왜냐면 이건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소중한 물건을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서 A가 바로 C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서 바로 B에게서부터 그 소중한 물건을 좀 되찾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C는 B와 피 터지게 싸움을 벌였고, 거기에서 그만 B가 항복을 해가지고서 바로 그 A에게서부터 가져갔었던 물건을 C에게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C가 그 물건을 A에게 돌려준 게 아니고 지가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다음부터 일어났었던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는 비잔틴 제국은 더 이상 실망해가지고서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했었던 이 이슬람 쪽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성지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유럽에서는 각국의 주요 국가들의 왕과 황제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영국의 국왕, 바로 사자왕 리처드 왕. 프랑스 쪽에서는 바로 필립 왕이 이때 당시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바로 황제가 이때 당시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전쟁은 나름대로 좀 볼만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 가장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때 당시에 그만 강을 건너가다가 이 황제가 익사해버렸어요. 이러는 바람에 이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기사들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황제가 죽었는데 무슨 자기네들이 가가지고서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갔어요. 하지만 프랑스의 군대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서 이 이슬람의 군대들과 열심히 싸움을 벌이긴 했는데 되게 애를 먹고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영국의 왕이 도착을 하게 됐었죠. 이 영국의 왕이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계셨던 바로 사자왕 리처드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 프랑스 국왕과 영국의 국왕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당시에 이 함락되지 않고 있었던 이슬람의 요새를 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로 이슬람의
요새는 함락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영국과 프랑스는 글쎄요, 우리나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약간 좀 비슷합니다. 약간 좀 라이벌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국왕이 서로 다퉜어요. 다퉜다가 이때 당시에 프랑스 국왕이 삐져가지고서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자, 이런 바람에 사실상 이 십자군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사자신왕 리처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계속해서 몰고 가가지고서 성지 예루살렘 근처까지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군대도 그다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당시에 이슬람의 군대는 바로 성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었던 바로 이 사자신 왕과 여러 번에 걸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사자신 왕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을 일단 포기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협상을 해요. 그 협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슬람의 군주 살라딘에게 만약에 서유럽의 성지 순례자들이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례자들의 안전은 보장해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리처드 왕은 십자군 원정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다가 딴 데 또 잡혀가지고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간신히 이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에 바로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이 영국 국왕의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했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던 유명한 소설책이 있죠. 그 소설책이 바로 로빈 훗이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왕국은 사실상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가 됐었는데,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로 교황권은 계속해서 절정에 올라가게 됐고, 이 교황의 명령을 들어서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십자군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서 다시 한번 더 성지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드디어 이 십자군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서 배만 타면 성지로 갈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바로 그 십자군들이 먹을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었었고, 두 번째 바로 그 십자군들이 배를 탄다고 한다면 그 배를 대주는 사람들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그 누구들도 여기에 이 십자군을 위해서 배를 대주거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자 바로 이 십자군들은 굉장히 당황해 있었었는데, 당시에 이 이탈리아의 어떤 한 도시국가의 상인들이 이 십자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그대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교 국가를 공격을 대신 해준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교 도시국가를 공격을 해준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당신들을 배를 태워가지고서 성지로 보내주겠어,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이 4차 십자군은 바로 배를 태워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교 상업 도시국가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자라시라고 하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잔틴 제국에 쫓겨난 황제의 자식들이 바로 이들을 찾아와가지고서 자기네들을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 세워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차피 교황에게도 이제 욕먹어가지고서 엄청나게 파문도 당하고 막 이런 이제 막장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십자군은 어차피 막장으로 간 거 끝까지 한번 막장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당시에 바로 비잔틴 제국에 쫓겨난 황제 후보자들의 바로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정확히 얘기하면 황제의 쫓겨난 자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성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놈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선 어떻게 되느냐, 아예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했었던 비잔틴 제국을 멸망까지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바로 그 멸망했던 비잔틴 제국이 다시 복구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서 바로 이 비잔틴 제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5차, 6차, 7차 십자군이 벌어지긴 했었지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실패를 하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4차 십자군 때에는 십자군의 본질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완전히 변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바로 십자군에 대한 열망이 같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십자군 전쟁을 요구했던 사람은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바로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로 교황의 권위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 각 지역의 봉건 영주들과 그 다음에 각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움을 벌였으나 결과는 십자군 원정 실패했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냐면 어떤 영주를 받고 있었던 제후 그 다음에 기사들이 바로 자기 토지를 떠나서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겠다고 싸우러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그 토지는 누구 거가 될까요? 당연히 그 토지를 원래부터 줬었다고 보여지는 국왕 것이 되겠죠. 이것의 결과 자연스럽게 왕권이 점차 강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 1개 반, 동감 1번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의 크리스토교 성지 예루살렘 점령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동감 2번 바로 성지 회복을 위해서 교황에게 자 누가 구원 요청을 했었다고 했었죠? 바로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바로 구원 요청을 했었고 동감이 3번 상인들의 동방무역 확대 욕구가 강했다는 점. 동감이 4번 교황의 동가운데점 서 교회 통합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지금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적은 게 있어서 추가를 해주기 바랍니다. 플러스 동감이 5번 영주들의 영토 확장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경과에서는요. 자 별표 하나 빈칸 읽겠습니다. 클레르몽 공의회 클레르몽 공의회라고 하는 이 공의회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지 회복을 결의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1차는 성공해요. 하지만은 몇 차 때 십자군이 변질된다고 했었죠? 바로 4차 십자군입니다. 적겠습니다. 4차 십자군 별표 하나. 4차 십자군 때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그러면서 나중엔 7차를 끝으로 종료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이 무려 한 200년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슬람은 200년 동안 바로 7차에 넘쳐가지고서 이 크리스토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면은 서방 세력이 중동 지역, 이 중동 지역이 바로 이슬람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다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하려고 한다면 중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방에게 제2의 십자군을 벌이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서방 사람들의 원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20페이지 넘깁니다. 자, 역사 탐구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료 1번에 십자군 전쟁의 참가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자, 1번 문제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4차 십자군이 공격한 곳이 어딜까요? 좀 전에 얘기했었죠?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거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참고하여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각 계층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상인들은 성공합니다. 어느 정도 동방무역이 확대가 되는 효과를 얻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상인들은 좀 번성을 합니다. 하지만은 교황청 망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영주들도 역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다 가서 죽었으니까. 하지만 국왕의 경우에는 영주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토지들을 자기네들이 전부 다 흡수하게 되니까 점차 힘을 강화시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번엔 2번 도시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별표 하나. 자, 동감 1번 11세기부터 농업 생산력의 확대로 교통의 요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즉 교통의 요지였었던 영주의 성곽과 옛 로마의 도시 유적들이 되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수업을 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중세 유럽 시대 때에 발달했었던 농법이 있었습니다. 봄철과 그 다음에 가을철에 농사를 짓는 땅하고 그 다음에 아예 땅을 쉬는 땅 이렇게 세 개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땅을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경작하는 그런 농법이 있었죠. 무슨 제도인지 혹시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 제도 이름은 삼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포제가 일반화되지 않다가 유럽 전역으로 전부 다 전파가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 유럽에서는 말이죠. 바로 농업 생산력이 점차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었어요. 자, 왜? 전쟁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서 바로 많은 농민들이 농사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내가 먹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식량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식량을 계속해서 창고에 쌓아놓은 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습니까? 썩게 냅두겠습니까? 당연히 팔아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식량을 바로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판매하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상인들도 활약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각 지방에 있던 여러 개의 물건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빠른 교통의 요지라 볼 수 있는 곳들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통은 봤을 때 교통의 요지였던 지역은 옛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어느 정도 보면 상업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에다가 도시를 만든 경우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도시 유적이 있던 곳에 그대로 그냥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넓은 영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다가 바로 영주가 직접적으로 살았었는데, 바로 그런 영주의 성 주변에 상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교통의 요지에 바로 도시가 발달했었고 원거리 무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즉 십자군 전쟁에서 여러 지역을 공격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개의 거래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개발했었던 이때 당시에 상인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서 동방무역을 되게 활성화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상인들이 뭉치게 되면서 도시가 같이 번영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상인들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교류를 하려고 한다면,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교통의 요지이고, 그런 교통의 요지의 상당수가 이때 당시에 영주라든가 그 다음에 옛날 로마의 도시 유적이 있었던 곳이라고요. 당연히 그런 지역에 상인들이 몰려와 가지고서 점포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장사를 하니까 자기 동네에, 자기 집 근처에 바로 그러한 상인들의 점포가 막 무허가로 막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지켜볼 영주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영주들은 바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냅뒀겠지만,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막 내쫓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이 상인들은 영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수입원이에요. 그들에게서부터 돈 받으면은 그것만큼 나에게 이익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서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이 영주들이 상인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되게 많은 양에 해당되는 막 세금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외적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쉽게 그들을 잘 막아주거나 하는 모습도 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영주의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인들은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서 영주의 성 바깥쪽에다가 좁은 범위에 해당되지만 성벽을 한 겹 더 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 안에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었었던 그런 도시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보통 부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르크 있잖아요. 뭐 함부르크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와 같은 그런 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들, 이런 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들은 바로 그런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도시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 상공업자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부르크라고 하는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네들끼리 일단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그런 성벽 같은 걸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주가 상인들 개개인보다는 힘이 세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상인들이 단체로 뭉쳐가지고서 영주와 상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영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상인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자기네들끼리 뭉칩니다. 그렇게 해서 뭉치는 그런 단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길드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길드는 게임 길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길드가 만들어지고, 이 길드들은 바로 상인들의 여러 그 조합비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서 막대한 돈을 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상인들은 영주의 변덕에 따라서 자기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영주의 간섭을 좀 최대한 받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인들은 영주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영주에게 바로 자기네들의 상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좀 막대한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한꺼번에 바로 그 사람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돈이 생각보다 되게 컸기 때문에 유럽의 그 큰 영주라든가 혹은 국왕들은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특권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바로 이 상인 길드 혹은 수공업자 길드는 국왕과 그 다음에 영주에게 특허장이라고 하는 권리 증서를 받습니다. 이 특허장이라는 권리는 바로 그 도시의 상인들에게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예요.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이 도시 안은 자치권을 확보합니다. 즉 스스로 통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도시 안에서는 비록 그 영토가 영주의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바로 이 도시 안에서는 영주의 법령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자치권이 이때 당시에 확보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확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항구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제네바라든가 뭐 베네치아라든가 피렌체와 같은 여러 개의 항구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지고요. 도시 국가들이에요. 이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북부 유럽 지역에서는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바로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단체로 아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때 중세 유럽에서는 상업도시 국가들이 되게 많이 발달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길드는 도대체 무엇인가? 길드는 조합입니다. 단체예요. 상인들이 혼자서 장사하면 되게 많이 좀 외롭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인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일종의 동업조합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말 발굽을 만드는 상인이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바로 자기 물건을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적들에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족은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바로 이 상인 길드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인 길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기 조합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나름대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생계를 같이 좀 책임져 주면서 돌봐주는 역할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자유경제를 이때 당시에 방해를 했었어요. 즉 예를 들면 분필이라고 한다면 이 분필의 하나의 원가가 100원인 거예요. 근데 A라고 하는 상인은 이 분필을 200원에 팔고 B라고 하는 상인은 이 분필을 1000원에 팝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분필을 150원 팔아요. 이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이 150원에 분필을 파는 사람에게 몰려가서 물건을 사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끼리 서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많은 그런 상인들이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분필을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뭉칩니다. 뭉쳐가지고서 이 분필을 판매할 때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1000원에 판다라고 아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분필을 1000원에 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분필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바로 그 분필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분필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그 금액만큼 전부 다 길드원들 전부 다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아점이나 독점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인 길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상인 길드가 자기네들이 도시를 만드는 데 주도했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서 예를 들면 이 분필이라고 한다면 분필을 만드는 바로 기술자들을 되게 많이 하대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수공업자들이 그다지 발언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났던 겁니다. 수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 분필이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수공업자의 원가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적어도 수공업자는 150원에는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상인 길드 자체가 이 수공업자에게 압박을 내는 겁니다. 야, 너 그거 110원에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수공업자들은 당연히 이익이 별로 안 나니까 이걸 거부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네들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네가 만드는 분필 누구도 어떤 상인도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선언한 다음에 이 수공업자에게서부터 분필을 아예 안 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 수공업자는 더 이상 분필을 만들 수가 없겠죠. 왜? 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맨날 당하다 보니까 수공업자들도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때 당시에 뭉치는 겁니다. 수공업자들끼리는 이제 같이 길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예를 들면 분필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분필을 만드는 길드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서 모든 각 그 지역에 있는 분필 기술자들은 단체로 바로 이 분필 가격을 예를 들면 150원으로 담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50원 밑으로는 절대 팔지 않아. 품질도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인 길드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역에서 그 분필을 사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고 한다면 바로 그 수공업 길드에서 만드는 분필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지역에 있는 수공업 길드의 분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수공업자들도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뭉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수공업 길드는 당시에 장인과 그 다음에 직인과 도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장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물건을 만드는 최종적인 기술자입니다. 가장 마스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직인은 바로 누구냐면 종업원이에요. 즉 예를 들면 분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혼자 분필을 만드는 것보다는 고급 기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바로 이제 노동자들이 같이 와가지고서 같이 만들면 훨씬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장인들은 바로 이 직인들을 돈 주고서 고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물건을 좀 더 많이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각종 허드렛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인도 직인도 자기 지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만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 전부 다가 다 그 수공업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 무조건 다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인력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아무 기술이 없던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 도제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제자로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서 야금야금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조금씩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제가 되기에는 좀 그 숫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세 도시에는 바로 그러한 도제를 무한대로 공급해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장원이었었습니다. 즉 당시의 장원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주는 장원에 살고 있는 농노들에게 절대 도망가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장원 밖에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장원 밖을 쏘아다니고 있는 악마들에 의해서 너희 영혼들이 전부 다 먹혀버릴 거야. 하지만 그 악마들이 장원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절대 도망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왜? 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농노들은 사실상 자기의 재산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발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바로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호기심이 항상 충만하기 마련이죠. 일부 농노들의 경우에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영주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그 악마라고 하는 존재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농노들은 바로 몰래 장원 바깥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당연히 영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농노들이 탈출하는 것은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마치 조선시대 때에 추노가 있었던 것처럼 농노들을 잡아다가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농노들도 이들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도시에서는 항상 도제가 많이 필요했었고 이 도제로서 바로 이 농노는 적당한 존재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시 굉장히 많이 있었던 많은 이 농노들은 바로 도시로 도망을 가요. 도시로 도망가면 도시 지역의 여러 수공업 길드 안에서 도제가 필요한 그런 어떤 한 장인이 도망온 농노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몰래 자기 집에다가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전부 다 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너는 매일마다 우리 공방에 나와가지고서 거기에서 일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기술 같은 것을 조금씩 가르치다가 좀 잘하면 얘를 직인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잘해요. 근데 내한테 마침 이 장인한테 마침 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 딸하고 그 다음에 이 직인이 됐었던 농노 출신의 이 직인을 당시에 결혼시킵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모든 기술을 알려준 다음에 자기 가게를 물려주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바로 농노들은 도시로 도망가게 됐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영주에게 들키면 다시 잡혀가겠죠. 때문에 당시에 도시와 그 다음에 영주 사이에서는 일종의 협약이 하나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치권을 가진 도시에서 농노가 1년 1일을 도망을 갑니다. 몸을 숨겨가지고서 영주에게 들키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그 1년 2일째 되는 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농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했죠.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부른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의 장원의 해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원의 해체에서는 먼저 원인에서는 상공업이 되게 많이 발달했었다는 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점차 상공업이 발달해 나가게 됐었다고 했죠. 그리고 역시 각 지역에서는 도시가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 영주들은 사치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동방의 물건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가문의 격이 높아간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유럽의 영주들은 동방의 물건 같은 걸 많이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외에도 각종 사치품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문제는 영주는 기본적으로 농노에게 받는 그런 돈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었던 인두세라든가 뭐 결혼세라든가 사망세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농노가 영주에게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동안을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었거든요. 때문에 영주는 여기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농노의 일주일에서 2주의 일주일 동안에 바로 3일에서 4일 동안 자기의 직영지에 와서 농노들이 일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원래 영주의 직영지조차도 이 농노들에게 전부 다 줘버려요. 그 대가로서 일주일에서 이 3일이나 4일 동안의 노동으로 갖다 바쳤어야 했었던 바로 이 노동지대를 물건으로 받습니다. 보통 곡식 같은 것으로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곡식 같은 것을 받거나 뭐 그런 달걀이라든가 혹은 닭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뭐 이런 걸로 대신 받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걸 또 이제 영주의 경우에는 상인들이 팔아가지고 거기서 받게 되는 돈을 가지고서 또 물건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했냐면 농노들에게 이때 당시에 아예 그냥 돈으로 지대를 받습니다. 자, 돈으로 지대를 받게 되면서 이 중세 유럽 시대는 화폐를 사용하는 시대로 많이 변형이 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유럽 사회가 점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시중에서 돈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었던 시대보다도 돈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영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지대를 계속해서 내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면 한 3%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농노에게서부터 103만 원에 해당하는 지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100만 원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영주들은 분명히 옛날하고 똑같이 농노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받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주들은 가난하게 됩니다. 반대로 농노들은 옛날하고 똑같은 그런 금액에 해당하는 지대를 바로 영주에게 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놈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점이 점점 더 없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농노의 경제적인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사치 물품을 사고서 그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것을 알아가지고서 영주가 한번 그러한 사치 물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쓰려고 해요.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때 당시 이들은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부담이 점점 적어져가지고서 돈 좀 벌게 되었던 농노들에게 아예 그냥 돈을 받고서 이 농노를 해방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영주는 점차 자기의 재산이야 볼 수 있었던 농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여기 결정타를 날렸던 것이 뭐냐면 흑사병이에요. 이 14세기 때에 흑사병이 바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유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긴 한데 이 코로나보다도 압도적인 치사율을 자랑하는 이놈의 이 흑사병은 바로 전 유럽의 사람들을 전체의 약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흑사병의 공포에 완전히 겁이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흑사병이 전파된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보다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많이 흑사병이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했었던 영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좀 덜 죽었어요. 근데 농노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먹는 것도 시원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흑사병 걸리는 순간 한순간 다 전부 다 죽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떼죽음을 당했어요. 떼죽음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문제는 농노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것만큼 농노가 귀중해질까요? 아니면 농노가 되게 좀 가치가 낮아지게 될까요? 당연히 농노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흑사병이 돈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농노가 죽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주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살아남은 농노들에게 옛날과 같이 바로 지대를 내게 하면 나의 수입이 엄청나게 줄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농노들에게 바로 강제로 지대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대를 올리면 당연히 농노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농노를 되게 싫어하는데 갑자기 소문에 어떤 소문이 퍼지게 되느냐? 옆에 있는 영주는 바로 농노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지대를 낮춥니다. 자, 지대를 낮추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대가 높은 우리 장원의 영주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대가 낮은 바로 옆 장원의 영주의 밑에 가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때 당시에 농노들이 바로 옆에 있는 장원으로 막 탈출하는 거예요. 혹은 도시로 탈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주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잘 대해주지 않으면은 전부 다 도망가니까 농노에게 걷었던 그 세금이라든가 혹은 농노에게 대해줬던 그 지위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농노의 지위가 향상이 됐고 결과적으로 일부 장원의 경우에는 이 귀족 자체가 아예 파산돼 가지고서 그래서 장원 자체가 아예 해체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가끔가다 좀 전에 있었잖아요. 일부 영주들의 경우에는 이 농민들을 억압을 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민들은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유럽 각 지역에서 이른바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프랑스 지역에서는 자크리의 난,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 하는 난리가 일어나게 돼요. 이 중에서 와트 타일러의 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수도였던 런던까지도 함락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장원은 점차 해체가 되면서 동건제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도시의 발달에서는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11세기부터 농업 생산력의 확대로 교통의 요지, 영주, 성곽, 그 다음에 옛 로마의 도시 유적이 발달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십자군 전쟁 이후 원거리 무역 활성화로 도시가 번영합니다. 동그라미 1번 다시 넘버링합니다. 바로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길드를 형성합니다. 뭘 형성한다고 했었죠? 바로 길드. 2번 국왕이나 영주들에게 특허장, 자, 특허장을 구입을 해서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치권을 얻어서 도시가 성립하게 합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3번 밑줄 치겠습니다. 도시 간 동맹,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들,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든가 뭐 이런 곳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자 동맹, 북유럽 지역에서는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도시 동맹이 존재했다는 걸 기억해 주고요. 네, 별표 하나. 자, 길드 동업조합입니다. 상인 길드와 그 다음에 수공업자 길드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이익을 도모했었다. 특히 이 중에서 수공업 길드의 경우에는 장인, 그 다음에 직인, 그 다음에 도제에 이르는 이 3단계로 나뉘어서 바로 이제 그 사업장이 꾸려지게 되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도제라고 하는 자리를 바로 장원에서 탈출했었던 많은 농노들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었다 때문에 별표 하나 칩니다. 농노의 도망에서는 자치권을 얻은 도시에서 도망 농노가 1년 1일을 머물면 신분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때문에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퍼질 정도가 되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장원의 해체에서는 별표 2개 칩니다. 동그라미 1번 상공업이 발달했고 동그라미 2번 도시의 성장, 동그라미 3번 농노의 지대가 부역에서 현물 및 화폐로 변화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자,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키죠. 동그라미 5번. 14세기 흑사병. 자, 흑사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바로 농민의 지위가 향상하고 그 다음에 장원이 해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 농민봉기가 이때 당시에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일부 영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농민 억압. 자, 농민을 억압하니까 여기에 열받았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동그라미 1번 바로 자크리의 난, 동그라미 2번 와트 타일러의 난, 바로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흑사병의 바로 공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프린트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읽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